건강검진 받는다고 마취 상태에 있다가 와가지고 아직 좀 멍한 상태이니까 혹시 발음에 문제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분께서 주신 질문지가 하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야 될 테고 그 전에 또 사회자인 제가 또 궁금한 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임 교수님 저기 베르사유 궁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워 들은 말로는 이게 난방이 굉장히 어려워서 겨울이 되면 뭐 방 하나에 남녀 구분 없이 모여 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기본적인 난방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 시대 때는 따로 안 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러다가 난방이 근데 아까 이제 보면 드로잉룸 이런 데 보면은 벽난로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벽난로를 쭉 쓰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식의 난방은 산업혁명 후에 등장을 한 거니까. 근데 루이 14세 사망하고 루이 15세는 이제 루브르로 환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베르사유는 뭐 방치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19세기 때는 이미 이제 왕들은 안 살았으니까 뭐 19세기 때 현대적 난방 시스템을 추가로 베르사유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벽난로를 안 썼으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넓은 베르사유를 다 난방을 못해서 왕과 그 아주 높은 계급의 몇 명은 각자 공간을 사용하지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뭉쳐서 생활하고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베르사유 궁전하면 제일 유명한 게 정원인 것 같습니다. 정원 예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정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 기하학적 정원하고 르노트르 작품, 그다음에 또 트리아농 쪽에 그 이제 낭만주의 자연 정원, 그리고 분수 작품 이런 데서 이제 조각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거 이상은 지금 예 아무래도 건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분께서 김명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책 제목에서 루이 러브라고 적혀 있는데 루이 러브보다는 아르두앵 만사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루이 러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냥 질문 세 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디네이트라는 말로 말을 우리말로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명동 성당의 건축을 누가 담당했는가 이걸 좀 혹시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예, 그 르보는 아까 이제 왕실 수석 건축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이 14세 전반부 때 또 이제 루이 14세가 통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수상도 두 명이 거쳐갔고 왕실 수석 건축가도 전반부 때는 루이 르보가 왕실 수석 건축가였고요. 후반부가 이제 아르댕 망사르였죠. 그래서 그 르보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옷대 설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의 옷대 설계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앵벨로프 안이라는 것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옷델러하고 평면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베르사유예요. 그 앵벨로프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이제 왜냐하면 샤또 유형은 또 디귿자형이 아니고 그냥 육면체 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샤또로 갈 수도 있었고 오텔러 디귿자형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디귿자용으로 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르보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루이 14세를 설득이 됐다거나. 그리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는 저거는 아르댕 망사르 작품이라서 베르사유는 이제 르보보다는 아르댕 망사르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코디네이터는 뜻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 그 의상이나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도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고 또 학교에서 보면은 이게 한 과목이 분반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과목인데 뭐 실험 같은 경우 학생이 40명인데 한 반에 10명 이상 못 들어가면은 과목을 4수로 나누면은 전임 교수가 한 과목 그 분반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시간 강사 3분을 초청을 하면은 이게 수업 내용이 같은 제목의 과목이니까 시간 강사마다 내용이 다르면 안 되니까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총괄하는 전임 교수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기획 전시를 하나 하는데 뭐 외국하고 연락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뭐 국내 관청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사람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기획 어떻게 보면 방송국 PD 같은 개념도 또 있고 그러니까 기획 컨트롤 뭐 조정 협력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코디네이터라고 보니까 딱 우리말로 한 단어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동성당은 이제 코스트라는 그 프랑스 신부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주제랑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서양 건축이 들어온 갈래가 그 선교사학이 있고 그러니까 계명대 같은 경우는 선교사학 계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치면 연대, 이대, 배제는 대학까지는 안 갔지만요. 이제 선교사학이 있고 일본 놈들이 갖고 들어온 게 있고 이제 자기네가 먼저 서양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개신교가 이제 기독교 선교사학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언더우드는 아펜젤러, 감리교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력이 유럽 특히 프랑스 카톨릭 프랑스 외방전도회라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전도하는 그 조직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외국에 파견할 때 건축 기술을 배워서 내보내요 신부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서양식 유럽식 카톨릭 건축을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코스트 신부란 분이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서 20세기 초에 구한말 때 20세기까지 못 살았죠, 이 양반이. 그 우리나라 유럽 프랑스 카톨릭이 들어오는데 가장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청나라 통해서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 시내 그 약현성당, 원효로 성당, 용산신학교 뭐 해가지고 명동성당을 필두로 굉장히 그 성당을 좋은 성당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가를 겸했기 때문에요. 코스트 신부라는 그 프랑스 외방전도회 소속 신부가 지었고 기술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장인으로는 서양식 건물이 안 되니까 주로 청나라가 먼저 그러니까 그 뭐죠 철로역정 이런 게 이제 청나라에 먼저 카톨릭이 들어가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소설 작품. 그래서 청나라는 이미 많이 그 카톨릭이 정착을 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장인들이 많이 와서 지었어요. 그리고 벽돌은 용산에 있는 벽돌 공장. 그래서 벽돌은 거의 국내에서 수급이 됐고 그걸 짓는 이제 장인들은 청나라 장인들이 많이 와서 지었죠. 그래서 누가 건축했냐면 코스트 신부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스트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 네. 세 가지 질문 답안 아주 명쾌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임숙재 교수님 오늘 강연하신 내용도 좋고요. 앞에 2번 강연하셨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교수님 3번에 걸친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건축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오늘 또 베르사유 궁전하면은 루이 14세만 생각했지 여기 루이 르보라는 인물은 전혀 오늘 처음 듣는 인물이고 앞에도 두 번의 건축가도 사실은 제가 좀 과문은 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이나 지리 시간이나 이런 어떤 교과서에서도 한번 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교과서에서도 우리 건축가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은 또 뭐 실려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 속에 건축가가 있다면은 어떤 분들이 있으며 또 건축가라는 그 개념이 단순한 건축 설계부터 해서 어떤 시공과 또는 어떤 종합 예술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유독 우리나라가 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예로 드는 게 준공식을 하는데 건물 준공식을 하는데 건축가들이 초청을 못 받아요. 설계한 건축가들이 시공한 건설회사 사장님은 오는데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이제 선거용으로 써먹으려고 지자체장 뭐 시의회, 군의, 뭐 구의회, 뭐 지역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다 얼굴 찍고 정작 그 설계한 건축가는 그러고 신문 기사도 보면은 뭐 이제 큰 건물들은 준공 뉴스가 그 뉴스거리가 될 만한 건물들은 준공 뉴스가 기사거리로 나오는데 참석 인물 그러면은 뭐 도지사, 시장, 구청장, 뭐 구의회 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뭐 어디 시공회사 사장 뭐 건축가 이러면 기사에도 안 나오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고 건물 정보도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건물 이름 치면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유명한 건물. 그러면은 전부 부동산 임대 정보가 한 20, 30개 뜨고 정작 설계한 사람 이름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서 이게 산업공상, 그러니까 이제 공해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건축가들이 유독 지금 보면은 뭐 세리 언니, 연아 언니, 뭐 태환이 형 해서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세계 탑에 올랐고 뭐 삼성이니 현대인이 해서 기업 기술 쪽에서도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는 괜찮게 세계 탑에 올랐고 음악도 보면 뭐 조수민이 뭐 해서 세계 탑에 오른 사람들이 많고 미술도 뭐 문학은 이제 언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미술도 보면은 뭐 백남준 선생부터 시작해서 세계 탑에 오른 사람이 많고 또 이제 BTS 뭐 K-팝에서 근데 유독 건축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낙후돼 있어요. 근데 그 한국 건축가들의 경쟁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제가 그거를 딱 잘라서 뭐 세계적인 수준인데 억울하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제 이제 주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국내 주요 지금 건축물들은 거의 외국 건축가들이 독식을 하고 있고 국내 건축가들은 굉장히 이제 밀려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명품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이런 명품 좋아하는 그게 건축가들한테까지 옮아가 버린 현상이죠 지금. 근데 또 보면 건축가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여러 번 이제 국가양식 뭐 이런 거 나왔지만은 그래서 김수근 선생, 김중업 선생까지는 이제 해방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했으니까 6.25 후에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세계 최빈국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것만큼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건축가들이 이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양 예쁘게 뭐 서양껏 흉내내서 모양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적 파사드나 한국적 공간이 뭔가를 사회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 크게 노는 건축가들이 거의 지금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건축가를 홀대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하는 불평이고, 사회 쪽에서 볼 때는 한국의 건축가들은 그렇게 크레딧을 주고 기사에 준공식에 이름을 넣어서 초청을 할 만큼 기여나 뭐 차지하는 포션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고요. 서양 건축에서 유명한데, 아주 유명한데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팔라디오. 그거는 이제 서양 건축가들한테 서양 건축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결승전에 오를 르꼬르비제와 함께 그 16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건축가예요. 주로 이제 베네치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팔라디오가 있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 미켈란젤로의 한 100배쯤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거의 못 들어본. 그다음에 알베르티, 르네상스 알베르티, 팔라디오 있고, 일반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은요. 바로크 오게 되면은 보로미니 하고 뭐 과리니 정도 하고, 이쪽 오면은 프랑스 오면은 클로드 빼로, 그리고 오늘 나왔던 마르댕 망사르, 르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고, 18세기는 스타가 없어요. 굉장히 춘추 전국 시대. 뭐 또 너무 그 낯선 이름들 많이 하기도, 19세기, 18세기는 스타가 없고 각자 이제 각계약진 시대라서요. 각자 도생 시대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건축은 이제 종합예술은 맞는데 사회적 종합예술이죠. 그러니까 시각 예술, 그러니까 인문학, 공학, 예술학의 이제 총합인데, 이렇게 세 장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는 문명 활동의 가장 큰 세 갈래잖아요. 가장 큰 세 갈래인데, 그거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학문이 건축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미술이 인문학적인 해석이 많이 미술은 하지만 공학이 없잖아요, 미술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건축을 미술로 보면 시각예술에 넣는데, 근데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회화나 조각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그렇다고 인테리어하고는 또 다르죠. 인테리어는 주로 요 표피만 다루는데, 건축에서 공간은 전체 얼개를 짜고 건물까지 짓고, 도시 속에서 또 도시법 적용받고, 도시 전체 스케일, 그다음에 민족적인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포괄성, 그다음에 경제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건축의 사실 90%는 돈인데 뭐 등등 해서, 건축은 결국 사회적 그냥 종합예술이 아니고 사회적 종합예술이고, 공학을 포함하는 사회적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결론은 임석재 교수님 시리즈로 나오는 건축사를 읽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에 잠깐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부탁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의 도목수 개념은 건축가인가요? 안 그러면 설비자인가요? 시행자가 되나요? 도목수라고. 목수요? 예. 장인이죠. 건축가라고 설명하기는, 이제 건축가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생산물이 중요하고요. 근데 생산물만 보면은 건축가죠.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 어떤 직업적인, 계급적인 인정도 받아야 되고, 본인들이 또 약간 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나 자긍심, 그 다음에 창작물을 만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편수, 도목수 이런 쪽은 서양의 건축가들과 비슷한 창작성의 그 의식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예. 네. 예. 저기 시민분 한 분이 먼저 뭐 질문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뒤에 계신 분 질문하신 것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하는 말씀드리면, 여기 범어도서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성효상시 이 강연 이렇게 붙었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 건축가 하면 성효상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괜찮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건축가 이렇게 하면 집쟁이라고 하는 비하적인 표현을 이렇게 많이 또 쓰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외국에서 건축가들의 사회적 스테이트하고 여기하고는 많이 또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성효상과 같은 저런 건축가에 대한 평가 내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좀. 그러니까 승 소장 개인이나 뭐 그런 계열의 건축가에 대한 평가는 그냥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다 양면적이 뭐 훌륭한 점도 있고 또 뭐 좀 아쉽거나 부족한 점도 있고 뭐 다 양면적이니까요. 그냥 양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주제가 또 뭐 바로크, 이런 서양 바로크, 유럽 바로크 이런 거니까 너무 한국 얘기를 자꾸 넘어가면은 예.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존하시는 분한테 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예, 지금 우리 시민께서 쪽지를 보내오신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걸 우리 임숙재 교수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공은 제가 알기로는 서양 건축 전공하신 것 같은데 질문을 우리 동양 건축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 아, 저는 한국 건축이 제 전공 절반이에요. 아, 그래서 잘 됐습니다. 자, 잠깐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서양을 제외하고 한중일 세 나라의 건축 특징과 각 국의 건축물 그리고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서양 말고 한중일 세 나라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각각 건축물의 관람 포인트가 뭔가요? 너무 큰가요? 두 번째, 일본의 성은 세 나라 성 중에서 독특한데 이 일본 성에 대해서 특징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저는 중국, 일본은 사실 잘 모르는데요. 이제 동양 쪽 한국하고 또 한국 전통 건축도 보면 약간 이제 아주 작은 분야지만 세분에 들어가면 경향이 여러 가지인데요. 연구하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문화재적인 접근들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해서 한국 전통 건축, 한국 건축하는 교수들이 이제 각 대학의 건축가마다 한 명이 있는 학교가 있고 이제 안 두는 과목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없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쪽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실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문화재 일들. 근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인문 사상하고 연관시켜서 뭐 유교 미학하고 유교 경복궁이나 뭐 서원, 그 다음에 불경 내용들하고 사찰 배치 구성 연구나 이런 건데, 저는 일본은 솔직히 저희 집은 약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가면은 약간 일본하고 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수업 여러 번 통해서 뭐 일본 놈 좀 안 좋은 표현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일본은 저는 모르고 태어나서 3일 딱 한 번 가봤고요. 일본이란 데는 저는 제 생에서 제일 잘한 게 일본 모르고 제 학문 지금까지 해온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일본은 잘 모르고, 근데 한중일 비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중국은 약간 기괴한 걸 좋아하고요, 과장이 심하고 스케일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러나 미묘한 차이에서, 그러니까 춤동작도 보면 이제 한국 춤동작은 물론 이제 탈춤이나 이런 거는 이제 격하지만 보통 추는 한국 춤 보면은 동작이 크지가 않은데 요 손의 뭐 각도 조금 틀어지는 거에 따라서 느끼는 감성이 다르다거나, 또 박자도 보면은 무슨 중머리 중중머리만 해서 나중에는 약간씩 엇박자인데 서양식 같은 막 강한 비트 이런 거는 없는데요. 그 미묘한 박자 차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잔감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 건축은 굉장히 그 작은 차이 가지고 은근한 하고 소박하고 미묘한, 그래서 약간 이제 유불도 중에는 도가적인 바탕이 제일 강한 게 한중일 중에 한국 건축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유교 건축은 유교 미학, 특히 예학 같은 거하고 밀접하게, 특히 조선시대 때 유교 건축이라는 건 이제 예학, 성리학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불교 건축에 당연히 불경 얘기가 많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건물을 시공한 그 마지막 그 시공 담당자, 그 미쟁이나 뭐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일반적인 한국의 그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성리학자도 아니었고 불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가장 밑에 기저에 많이 깔려 있는 국민 정서가 저는 도가적인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국은 전통 건축이 도가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해요. 은근하고, 예. 그리고 그 일본 성이나 이런 거는 저는 일본은 뭐 그다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일본 성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외성이 남부에 많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조선군이든 명나라군이든 외성을 한 번도 함락을 못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특이하지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실용성을 가진 성이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언제 한번 한중일 성에 대해서 기획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 압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 교수님 강의 고맙습니다. 건축은 그 시대의 역사고 문화고 또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설계를 할 때 화장실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설계를 하실 때 그 설계를 할 때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먹으면은 또 해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화장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 현재 또 우리 주변, 특히 대구 주변의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은 벽면에 뭐 돌을 붙인다든가 뭐 화강암, 뭐 대리석 이런 걸 붙인다든가 아니면 유리로 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건지, 건축이 뭐 그 시대와 문화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얘기는 아까 루브르, 그러니까 저기가 루이 14세가 루브르 싫어해서 베르사유 새로 지어 나갈 거 얘기할 때 화장실 얘기는 그때 안 들어오셨었나요? 아,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었던 것만,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은이나 왕족들은 휴대용 화장실을 들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왕들, 조선시대 왕들이 쓰던 매화틀 뭐 그런 거를 이제 개인이 소유했었고, 근데 거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화장실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옛날 바로크나 이때 여러 가지 도면들을 보면은 저 구석에 조그만 변소라고 하는 그런 방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휴대용 화장실도 어딘가에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정원이나 이런 데 비웠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많은 얘기들이 이제 여성들은 그 당시 옷이 이렇게 쉽게 허리를 꽉 졸라매고 뭐 옷을 여러 겹 입고 그래서 이제 그 볼일 볼 때마다 탈의를 하기가 힘들어서 뭐 큰 거야 모르지만 이제 작은 거는 쉬운 말로 조금씩 싸서 이렇게 말리면서 뭐 그래서 그 냄새 없애려고 향수가 발달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제대로 쓰는 화장실은 없는데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하층 뭐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거나 아니면은 휴대용 화장실을 비우는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 돌이나 유리나, 근데 앞으로 건축은 이제 그러니까 한 2010년경까지는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을 예로 들면은 공사비에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골조였는데요. 10년 이후부터 점차 이제 건물 전체 공사비에서 환경 쪽
비용이 포션이 구조를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친환경 건축물에서 요즘은 이제 그 인증 뭐 해가지고 일단은 유리를 쓸 경우에 열 전도율 이런 거가 많이 강화되니까 요즘은 아직까지 보편화되는데 삼중 유리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글라스 이중 유리도 옛날보다 중간에 이제 공기층 이런 거나 뭐 유리 자체를 강화하거나 해서 열 전도율, 그 다음에 실내 이런 환경 컨트롤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환경 쪽이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멋을 내는 양식적인 조형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이나 이 지구 문화 전체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근데 지금 이제 유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유리 건물은 많이 춥고 뭐 열 전도율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래서 유리 자체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유리 그 윈도우 프레임이나 뭐 이런 그 틈새를 보강하고 해서 유리가 많이 발전을 해서 열 전도율이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돌이나 뭐 콘크리트를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유리가 유행하는 거는 약간 이제 그 후기 자본주의 때 이제 자본이 축적된 상태에서 그 자본을 가지고 뭔가 멋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뭐 대형 공간, 대형 상업 공간이 있고 이제 장식을 많이 한다. 근데 현대 건축은 장식은 많이 안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형태를 아니면 비정형 형태를 뒤틀면서 유리를 가지고 유리가 이제 언뜻 보면 굉장히 첨단스럽고 멋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그 VR 얘기할 때요,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약간 뭐 그 종합 인문학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서브스텐셜리티, 그러니까 물질성 할 때 현대 문명은 아무래도 VR, AR 뭐 하면은 그러니까 탈물질성으로 가는 게 약간 첨단 문명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건축에서 언서브스텐셜리티를 대표하는 게 유리란 말이죠. 뭐 VR이니 AR이 이거는 실제 이런 건물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뭐 컴퓨터 속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만 가지고 마음대로 막 별하별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건물이나 무슨 특이한 인공도시 뭐 해서 컴퓨터만 가지고 게임의 뭐 배경화면이나 해서 컴퓨터만 가지고 건축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양은. 근데 그거는 실제 질 수 있는 건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건축 장르가 생긴 거죠. 마치 뭐 비보이 이런 장르가 생긴, 그전에는 없던 게 생긴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거고, 현실에서는 VR이나 AR을 언서브스텐셜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가 이제 첨단 트렌드 유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열 전도율이 굉장히 불리했는데 그거를 많이 보강하면서 이제 친환경 인증도 유리 건물에서 막 그냥 쉽게 획득하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죠. 건축하는 사람들도 유리 쓰는 거 뭐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유리는 당분간 갈 테고, 근데 건축에서 그 서브스텐셜리티와 언서브스텐셜리티의 교대 현상은 역사 길게 보면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커튼월 나오고 그 다음에 1980, 90년대 보면은 범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층 건물도 많이 막았어요. 고용부로. 그러다가 다시 이제 IMF 이후하고 그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이 금융자본 같은 게 세계화되고 외국에 지금 뭐 서울에 몇 수층짜리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컨소시엄이에요. 자본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건물 이름은 뭐 KB국민, 뭐 KB증권 건물이라고 대표를 내걸지만 실제 돈 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외국 자본이 막 40%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뭐 홍콩 자본 들어오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첨단 흐름 이런 거하고 너무 이제 동떨어져 갈 수는 없는데 결국 지금 언서브스텐셜리티 유행이 좀 가다 보면 이제 막힌 건물에 대한 선호가 또 나올 테고요. 이렇게 이제 교대로 흘러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대문 DDP인가요? 그 뭐 글로벌
건가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족보도 없고 국적도 없는 건물이다. 또 누구는 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계한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평가를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모셨죠. 그러니까 지난번 2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둘 중에 뭐 한 가지 평가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항상 같이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박쥐 같은 인간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그 건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기 조선시대 때 수문, 아치형 수문이 땅 밑에서 발굴이 됐고, 그 다음에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게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뭐 육상선수하고 그랬는데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 고교야구 그러니까 그게 한국 근대사에서 단순한 약간 도시 흉물 시설이 아니라 이제 역사성이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보존은 했어요. 이제 하디드 지금 안 두고 근데 구석에 몰아넣어가지고요. 사실상 찬밥 진서가 됐는데 도시 역사 서울 정도 특히 서울의 역사적 길이나 600년이 뭐 유럽 로마 이런 데 비하면 짧지만 또 결코 짧은 역사 세계 전체로 보면 짧은 역사가 아니고 특히 서울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랑 다르게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가 아주 급하게 이어졌기 때문에요. 그 역사성이라는 거를 만지기에는 이제 이라크 출신의 영국 건축가인데 그 할머니가 조금 무리였죠. 그래서 그거를 못 살린 거는 아쉽고 그걸 이제 전면에 내세웠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큰 길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그걸 좀 살리고 건물 부분은 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프랑스가 바로크 시대 때 고민했던 이탈리아주의와 프랑스주의. 그래서 해체 건축이 근데 하디드는 해체 건축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나중 가면은 완전 그러니까 프랑케리나 리페스킨트 건물에 비하면은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이제 오가닉 쪽으로 공면 비정형으로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DDP는 해체는 아니에요. 해체 건축은 아니고 공면 오가닉 쪽에 가까운데 본인도 아마 병 생기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60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백혈병지모로. 그러니까 병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성격도 좀 누그러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해체 건축을 구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기술적으로 안 돼요. 설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시공도 힘들고. 근데 완전 해체는 아니지만 그걸 삼성건설에서 시공했는데 시공하면서 시공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되고 이제 이탈리아주의, 프랑스주의 갖고 프랑스가 바로크 시대 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적 모더니즘에서 우리만의 모더니즘 양식, 국가 양식을 탄생시킬 의무도 있지만은 지금 해체 건축이라든가 하이테크 건물도 우리나라에 없죠. 지금 여의도 파크원 더현대 로저스가 이제 하이테크 건축의 최선봉에 선 사람인데 여의도 더현대는 하이테크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테크랑 해체가 지금 가장 첨단 양식인데 이 두 가지를 설계하고 시공할 기술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록 외국 건축가의 힘을 빌렸지만 이제 그런 작품이 하나 들어온 거는 평가할 만하고 근데 뭐 UFO가 착륙한 것 같다든가 주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고 너무 뭐 뜬금 낯선다던가 특히 이제 두 가지 유적을 못 살린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양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어느 쪽이 의견이신가는 각자 이제 가지시면 될 거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한 분 정도는 제가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 우리 임석재 교수님 2021년 2학기 첫 우리 목철 프롬 테이프를 꺼내서 3회 연속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축과 관련된 스토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르네상스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자리 지켜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